안녕하세요, 최유로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서 미국 시장 읽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7월 세 번째 주차 미국 시장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과 금리인데 기업 실적 발표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융 섹터를 시작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금리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레벨 다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레벨 다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주도주의 이동이 잠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추세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변화 자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변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주도 섹터의 어떤 경쟁력이나 또는 실적의 변화, 그리고 전반적인 그 수급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북미 쪽 또는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대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적 자체도 계속해서 지금 아직 전부 다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또는 어떤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막연하게 대응을 하면은 그게 자칫 조급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매크로 변수와 실적 변수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물가 지표하고 경기 지표는 참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매크로 지표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CPI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월별 CPI인데요. 월별로 계속해서 전월 대비 0.3, 0.2, 0.4, 0.3 이렇게 증가하다가 5월에 플랫을 찍었고요. 6월에 드디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6월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0.1% 감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ll items라고 되어 있는 게 헤드라인 CPI, 전 품목을 조사해서 발표한 CPI가 3.0%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근원 CPI,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CPI 방향성이 헤드라인이나 근원이나 다 같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반전되기라고 기대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추세는 우하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만 보면은 주식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CPI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인데요. 35% 정도 차지합니다. 이 주거비 때문에 계속해서 CPI가 잘 내려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주거비 물가는 5.2% YOY 증가율을 기록을 하면서 꾸준히 내려가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가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가 준다면 많은 부분을 주거비가 CPI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봤듯이 CPI 방향성은 변함없이 우하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또 하나 보고 있는 것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물가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근원 물가는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인데 주거비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거비까지 제외하고 아예 서비스만 포함된 물가를 보자. 그래서 서비스 물가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 물가도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다가 6월 달에는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걱정은 일단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접어둬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경기 관련해서 소비자 심리지수라고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지수가 있고요. 또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 관련된 지표인데요. 일단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향후 소비 전망이나 임금 전망, 고용 전망과 관련된 그 심리를 총망라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66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수치인데, 이 소비자 심리지수는 그 7월 거가 발표됐는데 두 번 발표를 합니다. 월 중에 발표를 하고 월 말에 또 확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월 중에 발표한 7월 지표가 66이 나오면서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소비 심리 지수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68.5였고 전월이 68.2였는데 66이 나왔으니까 소비 심리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또는 PC라든지 이런 소비를 대변하는 다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일시적인 것인지 추세적인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것도 심리적으로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해서 그 산정한 수치인데 이게 2.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도 2.9%였고 전월이 3.0%였는데 0.1%포인트 전월 대비 하락해서 편안한 지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기와 관련되어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는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물가 역시 둔화되는 모습들이 앞에서 봤듯이 기대 물가로 봤듯이 둔화되는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와 디스인플레이션의 공존이라고 적어봤는데, 그 경기가 너무 침체에 빠지지 않거나 또는 물가가 잘 안 떨어지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 되기만 하면은 결국에는 주식시장 환경은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늦었는데요. 이런 환경 하에서,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7월 수익률을 보시면은 일본이 4.1%가 올랐고 미국이 2.8%, 유럽이 2.5%, 한국이 2.1%, 상해 종합이 0.6%. 그래서 나란히 다들 상해 종합만 제외하고는 2%에서 4%대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연초 이후 상승률을 보면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23.1%로 높습니다. 그리고 S&P 500이 17.7%, 유럽이 9.4%, 한국의 코스피가 7.6% 올라서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해 종합 0.6%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으로 그 미국의 주요 지수를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역시 잘 오르고 있지만 러셀 2000이 4.9%,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4.9%가 올랐고 나스닥이 3.3%, S&P 500이 2.8%, 다우지수가 2.3%가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100, S&P 500, 다우지수, 러셀 2000 순이고요. 러셀 2000이 7월 달에 오른 거로 인해서 연초 이후에 6.0%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오르면서 연초 이후 플러스 상승률로 전환됐습니다. 금리 하면은 대표적으로 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종목이 또는 섹터가 금융 섹터거든요. 마침 지난주 금요일 날 금융 섹터 중에서 JP모건하고 웰스파고하고
시티그룹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JP모건은 지난 2분기에 인수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영향으로 조금 그 재무제표가 좀 지저분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가장 큰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을 보기보다는 웰스파고를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학습 목적상 볼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웰스파고 24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크게 일단 보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24년 2분기 6월로 끝나는 2분기의 큰 흐름을 보면은 여기 총 매출이 이게 밀리언 단위니까요. 20.7 빌리언 정도, 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전년 동기에는 20.5 빌리언이었고요. 그래서 매출상으로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매출도 이자 이익하고 비이자 이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재미난 포인트가 있어서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이자 비용인데 이미 이자 이익 안에는 순이자 이익 안에는 이자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비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해주고, 그리고 Provision for Credit Losses 이거는 쉽게 말해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해서 비용이 잡힌 것이 1.2 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넷 인컴이 4.9 빌리언이 되고요. EPS는 1.33달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탑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 매출에서 큰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바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EPS에서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평균 그 여신, 그 빌려준 돈, 평균 여신 잔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917 단위가 이제 빌리언이고요. 근데 여신 잔액 자체가 전년 동기 945.9 빌리언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신 잔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346 트릴리언 정도 됩니다. 작년에 1.347 트릴리언으로 큰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매출 0.8% 증가하고 EPS 6.4% 정도 늘었는데요. 컨센을 다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주가는 한 6%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진 이유는 뒤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한 최근 3년 시점에서 봤을 때 S&P 500하고 웰스파고의 주가를 보면은 대체로 뭐 등락은 있어도 최근 3년간 주가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퍼포먼스 자체가 비슷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웰스파고뿐 아니라 다른 금융섹터 전체나 뭐 일반적인 금융주를 투자해서는 그렇게 크게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의미인 것도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체 그 총 매출이 아까 20.7 빌리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순이자 이익 부분, 그러니까 수신을 해서 그 수신을 대출로 해주는 가운데 이자 차익이 11.9 빌리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비이자 이익이 8.8 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7 빌리언이 된 거고요. 순이자 이익 자체는 9%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이자 이익, 뭐 M&A나 IB나 뭐 각종 수수료, 이 부분은 1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라고 할 수 있는 Provision for Credit Losses는 1.236 빌리언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가 1.71 빌리언에서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쌓은 거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여기 그 총 매출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 이자로 돈 버는 비즈니스는 줄고 있고,
캐피털 마켓, 자본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과 연관된 이 non-interest income, 비이자 이익은 늘어났다. 그래서 이 순이자 이익 줄어든 거를 비이자 이익 늘어난 걸로 상쇄시켜서 대충 전년 동기하고 비슷하게 전체 총 매출은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순이자 이익 24년 EQ 이번에 실적 나온 거를 토대로 보시면은 총 매출 20.7빌리언 중에 순이자 이익이 11.9빌리언이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출해가지고 얻은 수익 자체는 22.9빌리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금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준 이자 비용은 10.9빌리언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추이가 중요한데 여신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자체는 분기별로 보면은 23년 1Q에 19.3, 2Q에 20.8, 3Q에 22.0, 4Q에 22.8, 그리고 24년 1Q에 22.8, 그리고 24년 2Q에 22.9 빌리언 이렇게 되는데요. 이자 비용 자체는 보면은 23년 1Q에 6빌리언이었다가 2Q에 7.6빌리언, 3Q에 거의 9빌리언, 4Q에 10빌리언, 그리고 24년 1Q에 10.6빌리언, 24년 2Q에 10.9빌리언. 위에 이자 수익은 밋밋한 흐름을 보이는데 밑에 이자 비용 자체는 상당히 가팔라지는 이자 수익에 비해서 가팔라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만 보면은 24년 2Q에 10.9빌리언이 나왔는데 YOY로 이자 비용 자체가 43%가 늘었고요. QOQ로 3.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예치를 받아서 그거를 빌려주는 비즈니스에서는 사람들한테 예치를 받아서 이자를 주는 조달 비용이죠. 조달 비용 자체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예금과 대출의 차이, 그걸 이제 마진으로 나타낸 이 net interest margin, 순이자 마진 자체는 2024년 2Q에 보면은 2.75%가 됐습니다. 근데 1년 전만 하더라도 3.09%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추이를 보면은 3.09, 3.03, 2.92, 2.81, 2.75 이렇게 계속해서 좀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의 영향을 받는 그 순이자 이익 관련된 비즈니스에서는 조금 그 실적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이자 이익, non-interest income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투자 쪽도 있고 자문 쪽도 있고 그 다음 자산관리 수수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트레이딩 수익도 있고 예금 관련된 수수료, 카드 수수료, 그리고 IB 쪽 커미션하고 뭐 브로커리지 피도 있고요. 대출 관련 수수료, 그리고 리스 수익, 모기지 관련 수익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돈 빌려주고 수익 내는 것 이외에 모든 비즈니스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이익 자체는 비이자 이익이라고 해서 8.77빌리언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인베스트먼트, 투자하고 자문 수수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2.4빌리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 보면 좀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그 비이자 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한 11% 정도가 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트레이딩 쪽에서 작년 2분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50% 정도 늘었고요. 여기 예금 관련 수수료도 좀 약간 늘었고 다른 것도
좀씩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이자 이익하고 비이자 이익으로 나누는데 순이자 이익 같은 경우는 좀 둔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자 비용, 특히 은행에서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늘면서 넷 인트레스트 마진, 순이자 마진 자체도 좀 둔화되고 있다. 한쪽은 둔화되고 다른 한쪽 비이자 이익, 즉 투자라든지 자문수수료 그리고 각종 수수료를 차지하는 비이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가 늘어서 순이자 이익 감소분을 상쇄해 주었다. 그래서 23년 EQ하고 24년 EQ 총 매출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다른 JP모건이나 시티그룹 같은 같이 실적을 발표한 은행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순이자 이익은 둔화되고 있고 비이자 이익은 캐피털 마켓,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특히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비이자 이익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순이자 이익이 감소한 부분을 비이자 이익이 증가하면서 전체 총 매출을 그나마 전년 동기 대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시장은 물가 및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도 섹터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중소형주 및 구경제 섹터의 상대적 강세가 일시적일지 추세적일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금리 하락이 물가 둔화에 기인하는 면도 있지만 경기 둔화에 의한 것이라서 경기 둔화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의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 하락은 그 요인 자체가 물가도 있고 경기도 있는데요. 만약에 물가만 둔화되고 경기가 탄탄하게 간다면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그 랠리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지만 특히 경기에 민감한 중소형주들이요. 그런데 물가도 둔화되고 경기 자체도 생각보다 더 둔화돼서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라면 중소형주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중소형주들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천천히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금리 하나에 의존해서 중소형 기업들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내러티브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넘버에 있어서는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착안하셔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주 실적 발표에서는 주요 수익원인 순이자 이익은 둔화된 반면 자본시장과 관계가 깊은 투자은행 사업의 실적은 양호했다. 좀 전에 웰스파고 실적 발표에서 저희가 점검을 했던 바고요.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업 섹터의 주가는 개별 주가들하고 개별 금융 기업들 주가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조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지표나 실적 지표에서 엇갈린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가격 지표나 밸류에이션 지표가 높아져 있는 만큼 좀 더 정교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나 그냥 가격이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듯이 기업의 경쟁력, 변화 여부, 그리고 실적의 변화 여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보람찬 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